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늘 성북동 예술가의 장정과 사파 관련해서 강의를 하게 된 최영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좀 시작하기 전에 좀 제 소개를 좀 더 간단하게 좀 드리자면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에 안국동에 있는 옛날 풍문여고 자리에 서울공예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전시기획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물관 개관팀으로 조인을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만 2년 그리고 올해까지 만 3년 이렇게 전시기획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박물관 학예연구관이 왜 이 내용을 할까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박물관에 지금은 적을 두고 있지만은 그 전에 제가 더 오래 근무한 거는 미술관에서 더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오래 근무한 곳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암동에 있는 김한기 작가의 작품을 연구하고 보관하고 전시하는 환기미술관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순우 옛집하고 인연이 된 거는 김한기 선생님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할 건데, 김한기 선생님이 워낙에 친구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살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친구분들 중에 각자의 인연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김한기 선생님하고 최순호 선생님이 또 인연이 꽤 깊습니다. 그래서 김한기 선생님이 나중에 뉴욕에 가서 작업을 하실 때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최순호 선생님한테 엽서를 보내기도 하고 하는 등 그런 관련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김한기 선생님이 이제 이따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성북동에 사셨어요. 그래서 성북동에 두 군데서 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유로 저희가 성북동과 김한기, 그리고 김한기와 함께 했었던 초창기 전쟁 전후를 해서 했었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김한기 선생님과 최준희 선생님 이제 이 근방, 우리 저기 이제 버스 타고 올라왔을 때 이제 큰 도로 중심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가끔가다 최순우 옛집에 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순우 선생님도 글을 굉장히 잘 쓰셨고, 그다음에 한국미술에 관련한 그런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던 것과 이제 착안을 해서 옛집에서 이제 장정과 사파를 주제로 이제 강의를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정과 사파에 대한 근현대 문화예술인들의 이 장정과 사파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성북동에 사셨던 주요한 세 분, 근원 김용준과 수아 김한기와 그 다음에 상어 이태준의 관계 속에서 조금 내밀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정이 뭐냐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장정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책의 겉장이나 면지, 도안, 색채, 싸개 따위의 그 책의 겉모습을, 책의 표지를 장정이라고 하고요. 장정 안에는 그 안에 이제 사파 같은 거를 그리기도 하는데,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장정과 사파를 그리던 것들은 유독 이 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북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화되고 세세화되기 이전에는 다 예술인들이, 미술가들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더 거꾸로 올라가서 더 깊게 들여다 보면은 뭐 중세시대에 그런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 약간 성서를 필사를 하면서 겉을 막 이렇게 보석 같은 거 막 붙이고 막 속에나 엄청 아름답게 필사하면서 그림 그리고 그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근래에 100년이 안 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근현대 예술가들의 활동 안에서의 장정과 사파를 조금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한 7, 8년 전에 최순우 옛집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도안이에요. 그래서 이 옛집, 여기 이제 여기 되나? 여기 된다. 네. 네. 여기 이제 큰 줄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지금의 이제 큰 길이잖아요. 근데 큰 길을 중심으로 해서
한성대 입구 쪽부터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에 최순우 옛집이 있고 또 위로 쭉 올라다 가보면은 이제 여러 예술인들이 살았던 장소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답사를 가보시는 것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곳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은 김한기와 김용준, 이태준이 살았던 장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저기 저 끝에 김한기가 또 하나 있는데 저건 뭔가요? 라고 하실 텐데, 김한기가 성북동에 살 때 두 군데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지금 김용준, 김한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장소에, 아마 거기가 저기 토종 누룽지 삼계탕집 있잖아요. 거기 살짝 맞은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흔적이 없어졌지만은 거기 위치에 처음에 와서 사셨다가 중간에 잠깐 원서동으로 김한기 선생님 입장에서는 원서동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전쟁 이후에 성북도로 들어오는데 두 번째 성북동 집이 저기 위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런 맥락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김한기 이야기를 조금 상세하게 할 거예요. 근데 김한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13년도에 태어나서 74년도에 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62세 정도까지 생존하셨는데,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이 짧은 생애 사시는 동안에 동경, 서울, 파리, 뉴욕 여러 군데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 그 김한기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북동에 관련한 사람들을 오늘 소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김한기 선생님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근원 김용준 선생님과 그 다음에 근원 김용준 선생님의 동갑내기 친구였던 상어 이태준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표피적인 공감대는 성북동에 살았구나 라는 같은 비슷한 시기에 그런 게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한 번 더 내밀하게 들어가면은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문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문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문학지인데, 그 문학지에 서로 얽히면서 작업을 하는 과정들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그 근현대 예술가들의 장정과 사파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놔 봤습니다. 이 글은 1963년도 4월에 김한기가 쓴 글입니다. 63년도면은 이제 뉴욕에 가기 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표지와 여담이라는 수필집이고요. 말 그대로 표지화는 장정을 말하는 거죠. 책의 표지인데, 여담은 말 그대로 여담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한번 강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신문 잡지에 컷 같은 것을 그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감일이 있으니까 번번이 약속기일을 넘기는 것도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재미난 생각이 안 나고 잘 되지 않아서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장을 그리는데 그 중에서 한두 장 골라내면 좋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쩌고저쩌고 이제 중략이 되고 마지막 부분인데, 표지 장정은 더욱 어렵다. 책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해진다. 몸속이 아무리 예뻐도 어색한 옷을 입혔다가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 것 아닌가. 표지화에 있어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이제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63년도까지만 해도 문제가 됐었던 걸 얘기를 하죠. 그 문제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책의 크기와 똑같은 원형대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의 판형에 맞춰서 치수를 재서 그 속에다가 그리는 것도 귀찮을 뿐더러 조그만 바닥에 몰피를 쓰고 채색을 하려니 항상 오밀조밀해지고 만다라는 거죠. 김한기 화가의 작품을 혹시 아시나요? 이따 보시겠지만은 나중에 뉴욕에서의 그림은 아마 한 300호, 400호 막 엄청 큰 거에 호방하게 그리시는 양반인데, 조그만 손바닥만한 곳에 오밀조밀 그리려니 이제 답답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뒤에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갑질 이상의 바닥에 활달한 생각으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축소 인쇄해도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표지화에 있어서 그렇게
축소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치수 제한이 없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특히 월간물 표지 인쇄에 있어서는 치밀한 교정을 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쇄소 사람들, 출판사 사람들을 조금 이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치밀한 교정과 인쇄력을 동원하면 굉장히 그 원화에 실감나게 잘 할 텐데 어쨌든 이제 그 중간에 이런 얘기도 쓰죠. 내가 하도 그 그림을 그려서 그 보내면은 출판사 사람들이 성의껏 이게 앞뒤를 모르는 거예요. 그림에 약간 좀 선생님 작품이 또 추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뒤집어서 놓고 막 이러니까 화가 나서 내가 그래 이 조그만 그림에 환기라고 조그맣게 이제 이거라도 알아보고 앞뒤를 표시해라라고 그러니까 우측 하단에 이렇게 서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어서 그렇게 낸다. 성의를 좀 가져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격적인 제작이 순조롭고 본격적인 제작을 늘 하고 있을 때 장정화도 잘 되며 컷 같은 것도 재미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 늘 이를 지속하는 생활이 아니면 조그마한 그런 장정이죠. 표지와 또 좋은 것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장정과 사파를 그냥 본 자기 작업 그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성의를 다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김한기의 표지와 여담으로 우리가 대변을 해서 시작을 하지만은 김한기뿐만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중섭이라든지 뭐 장욱진이라든지 유영국이라든지 하는 많은 근현대 그 초기 1세대 미술가들은 다 장정과 사파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조금 구체적인 혹시 전공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미술사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 네, 여기 미술사, 두 분 있으시네. 네. 아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초기에 근대 화가들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사실파 멤버 중에 한 분이었던 이규상 화가는 워낙 작품이 한 10점 이내로밖에 남아져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체 무슨 그림을 얼마큼 그렸는지를 풍부한 사료가 없어요. 그럴 때는 미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는 곳은 장정과 사파를 찾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다 그걸 했기 때문에. 왜 했느냐? 작품을 어디다 팔아서 먹고 살기가 다들 힘들다 보니까 당시는 이제 우리가 근대 초기 중기였기 때문에 막 매스미디어, 출판물 이런 것들이 문예지 엄청 많이 나왔죠. 근데 전문적인 북 디자이너는 없고 그러면은 표지랑 사파를 예쁘게 그리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의뢰를 했냐면은 화가들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화가들 특히 뭐 이중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동료 화가들이 원래는 이제 어느 한 출판사가 있으면은 그 출판사에서 순번을 이렇게 자기네 화가들끼리 정해요. 그래서 뭐 몇 달에 한 번씩 돌아오면은 그림 그려주고 출판사에서 원고료 받아서 뭐 용돈도 쓰고 생활비도 쓰고 했는데 뭐 이중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화가들이 양보도 해주고 그래서 너 많이 해라 뭐 해가지고 그렇게 연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다들 이제 북 디자이너 분들이 워낙에 다들 잘하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화가들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는 이제 복사하는 인쇄 기술이 우리나라도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화 작품을 축소하고 컬러 축소해가지고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정과 사파를 위해서 일부러 화가들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부러 했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주제가 되는 3명의 예술가들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북동에 살았던 3사람인데 2사람은 미술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기 끝에 근원 김용준, 혹시 근원 김용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네. 김한기는 다들 아시죠? 네. 상어 이태준도 아시나요? 네. 그죠. 문학인으로서 월북한, 저분도 월북하시고 이분도 월북하셨어요. 근데 이 3분에 대한 인쇄 삶과 예술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마지막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문장지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서 어떻게 서로 교류하고 그 장정과 사파를
가장 대중적인 분을 먼저 시작할게요. 처음에는 김한규 선생님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김한규 선생님은 1913년생이시고 두 분은 1904년생이라서 실제로 이분들의 그거를 보면은 김한규 선생님이 근원 선생님을 거의 선생님으로 모셨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동갑내기 친구시고 이제 후배가 되는 김한규 선생님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중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한기 화가는 일단 단순하게 살았던 장소를 기준으로 보면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유년 시절이 있었고 동경에서도 살고 서울 살고 파리 그 다음에 다시 서울에 왔다가 이제 뉴욕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제가 지금 유년 시절하고 동경 시대에 약간 별색 표기를 해놨습니다. 김한기는 어디가 고향이냐 하면은 전라남도 신안군이 고향이에요. 그 지금의 목포 그 물 건너 가면은 이제 그 신안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섬이 큰 곳이 어디냐면 신안군이에요. 그리고 섬이 땅덩어리도 크지만은 동시에 여러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지자체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천사의 섬 신안군 하는데 그 천사가 섬이 1004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 태어났는데 워낙에 신안군이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신안군에서 김한기는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학교를 그 서울에 있는 중등학교를 하러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잠시 이제 고향인 집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때 김한기가 아버지한테 나는 일본 유학을 갈 건데 나 미술 공부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완전 집안에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머니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공부해라 아들 못 이기시니까. 근데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서해안이다 보니까 조석 간만에 그래서 아버지가 저놈 일본으로 도망 못 가게 그 배 가지고 있는 선주들한테 아무도 배 태워주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새벽에 김한기 선생님이 조석 간만에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쫙 빠진 새벽에 아빠 몰래 나가서 미친 듯이 그 다음 옆에 섬으로 간 거예요.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막 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물이 탔을 때 이제 아버지의 이 휘하에 있지 않은 그런 배를 타고 거의 도망가듯이 일본에 가서 미술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상심이 크셨는데 나중에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러면 왜 아들 하나 있는 거 죽이려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학비를 마련해가지고 송금을 해줬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집 이게 지금 신안군에 있는 김한규 선생님 생가인데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살았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생가 옆에 뭐 약간 이제 헛간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작업실로도 써서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선생님은 이게 이제 그 학렬이 기로 끝나는 학렬을 쓰나 봐요. 그래서 신안군이나 목포에 가면은 김암기라고 해서 지역 작가인데 아니 김한규 선생님을 엄청 김암기 선생님 누군가요? 그랬더니 사촌이래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 집안에 그런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김한규 선생님이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당시 저기 이제 일본 동경시대를 1931년에서 37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31년에 도착해서는 이제 일본에 있는 니시기시로 중학교에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2년 후에 1933년도에 일본 대학 예술학원 미술학부에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 그래 193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1세대는 아니시죠. 김한기가 한 1.5나 2세대 정도죠. 1세대는 고이동 뭐 이런 분들이니까. 근데 이분이 일본의 동경에서 가장 유명한 동경미술대학을 안 가고 일본 대학을 갔어요. 동경미술대학은 최고의 수재들만 갔었던 미술학원인데 김한기는 거기를 안 들어가고 일본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 대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동경미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유럽 안에서도 아카데미즘에 충실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일본이 워낙 다 이제 유럽으로 미술 유학을 많이 갔었으니까 아카데미즘에 관련한 그런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교수를 하면서 그런 아카데미즘의 그런 그림을 그리던 곳이고요. 근데 일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유럽에서 아카데미즘 말고 막 입체파라든지 뭐 약간 이런 전위적인 그런 그 그림을 그렸던 이제 미래파라든지 약간 이런 전위적인 거를 활동하셨던 약간 그런 예술가들이 귀국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동경미술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화풍이 다르고 이제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대부분이 일본 대학에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게 스시다오 쓰구 아니요 후지다 쓰구시의 그 양화 연구소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후지다 쓰구시고요. 보통 일본 추상미술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후지다 쓰구시, 도고 세이지 등인데, 이 양화 연구소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교수님이죠. 거기에서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리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입체파, 미래파, 그 당시 유럽의 선구적인 했었던 아주 그런 그림들을 그려요. 그래서 김한기가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에 김한기 선생님 말고 2명의 한국인이 더 있어요. 한 사람은 여기 곱슬머리 되시는 길진섭이라고 하는 화가이고요. 평양 출신이고 그 민족 3일 선언할 때 길 암호계가 있는데 제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요. 그 민족 그 독립운동 선언 하는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 있는데 그 평양 출신의 엄청 부잣집 목사님인데 그 집의 아들내미죠. 그리고 여기 김병기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병기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그래서 이런 아방가르드한 화풍을 하던 후지다 쓰구시 선생님 밑에서 김한기는 당시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이 그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론도. 이거는 이제 종달새 울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일본 대학 예술학부에 그 다닐 때 일본에 이런 화풍에 사람들이 모여서 전람회를 하고 하던 곳이 있는데, 그게 자유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유전에 출품을 해서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이거는 요만한 도판으로만 남아있고 작품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김한기가 이때 이 종다리 울 때라고 하는 종다리 울 때, 혹은 그러니까 이 리플렛 뒤에 이제 김한기가 요 종다리 울 때 요만한 이게 엽서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요. 컬러로. 그리고 자기가 너무 기쁜 거죠. 여기 그 뒷면에다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메모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 종다리 울 때를 한기미술관에서도 하나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분들도 몇 분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일본 자유전에 이거를 수상을 했는데, 수상을 할 때 그러니까 라디오에, 그 선술집에서 라디오를 켜놓고 있었는데, 자유전 요번에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했는데 이제 다들 쫑긋 있다가 김한기라고 이름이 호명이 돼가지고 그 선술집에서 사람들이 너무 축하해줘가지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은 굉장히 이런 전위적인, 굉장히 추상적인 거를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경 유학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모던보이로서의 그런 그 성격을 드러내게 돼요. 근데 김한기는 한국에 돌아오는데, 한국에 언제 들어오는 1937년에 돌아와요. 그때는 다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동아 전쟁이 막 이제 막 하면서 막 이제 학생들 막 잡아서 군대 보내고 막 이랬을 때인데, 그래서 김한기가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서울에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징집당할까봐 신안군에서 내려가서 오며 가며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김한기 선생님의 부인인 김양한 여사님, 원래 본명이 변동님이죠. 그 이상의 원래 부인이었던 변동님한테 이제 변동님을 서울에서 소개를 받아서 김한기는 이제 저기 섬에 내려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이 모더니즘에 충실하던 이 화가가 갑자기 그림이 이렇게 변해요. 이게 왜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지는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김한기는 이제 지금은 김한기의 일생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김한기는 결국에는 37년에 왔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김한기는 이미 옛날에 그 시골 집에서 그 일찍 장가를 가요. 그래서 원래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한테 3명의 딸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김한기가
서울과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김양한 여사님을 소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김양한 여사님이랑 결혼을 하게 돼요. 언제 결혼을 하느냐? 1944년 5월 1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김한기는 이제 유학을 끝나고 돌아오고 나서 이때 무슨 활동을 하느냐 하면은 이때 활동에 그림도 별로 없고 남겨진 글도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37년부터 44년 결혼하기 전에 이 사이에 암흑기이기 때문에 물자도 없고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결혼을 44년도 5월 1일 날 결혼을 했고, 근데 그 전에 김한기의 활동이 유일하게 조금 기록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에 족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가 주목할 만한 시기인 거예요. 이 모던 보이가 돌아오고 나서 문장지를 주변으로 하는 문학인들과 교류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향, 근데 그 문장지에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보다 한 기본적으로 10살 많은 사람들인 거죠. 선배이자 스승처럼 딱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향 때문에 갑자기 그림이 이렇게 한국적인 걸로 바뀌게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때 56년도까지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죠.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데 39년도에서 41년도, 42년도, 43년도 문장지의 그 동인들이랑 어울리기 시작을 한 게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44년 5월 1일 날 결혼을 해요. 김양한 여사님이랑 45년도에 해방이 되죠. 46년도에는 이제 화가로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신사실파, 김한기, 유영국, 장욱진, 이중섭, 이규상, 그 다음에 이제 백영수 이렇게 6명이서 3회에 걸쳐서, 물론 이제 조금 가감이 되는데 멤버들이 46년부터 이제 53년 사이에 3번의 전람회를 하면서 화가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그러는 사이에 여기 이런 작품이 스타일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 피난 갈 때는 이제 이건 유명한 피난 열차인데 이 작품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이건 워낙에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다들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서 옛날에 그 대우 부회장이었던 이우복 회장님이 가지고 소장하고 있어요. 그 이우복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건 이제 삼각산인데 산월과 달과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성북동 화실 사진인데 이 성북동 화실은 김용준 선생님한테 물려받은 그런 집이 아니라 두 번째 집 화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광화문,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광화문이고요. 광화문 뒤에 있는 그 산이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앞에 있는 이렇게 약간 은행나무 같은 저 뒤에 있는 삼각산도 또 보이고, 다랑아리, 매화 이런 굉장히 한국적인 소재를 즐겨 그려요. 근데 왜 이렇게 즐겨 그렸을까? 뒷부분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켜카한 장 위에 이 양반이 백자 항아리를 엄청나게 컬렉션하고 있었어요. 얘를 보고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던 보이가 무슨 연유로 갑자기 이렇게 전통주의적이고 유미주의적인 맥락으로 바뀌었을까? 라는 게 참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파리에 가요. 그래서 파리에 가서 총 5번인가 6번의 전람회를 합니다. 아주 이게 의욕적으로 전람회를 하죠. 근데 그 주요하게 표현된 이건 이제 파리 샹들리제 거리를 걷던 두 분의 사진인데 승부를 내고 싶어 해요. 파리에서는 한국적인 거를 내가 파리 사람들한테 승부를 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김한기 선생님이 글을 쓰는 게 몇 개 이제 걸리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파리에 오니까 1956년도에 파리에 왔는데 이 우리나라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거에 본인이 이걸로 한번 파리에서 승부를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와서 느낀 건, 그러니까 파리에서 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시정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술에는 노래가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파리에 와서 거장들의 작품들을 다 직접 봤는데, 루브르나 뭐 오르세 같은 데서 보셨겠죠? 거장들의 작품에는 모두가 강력한 노래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겨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재밌는 현상이죠. 굉장히 전통적인 기물들을 열심히 서사적으로 그리던 것에서 갑자기 시정신인과 시는 노래잖아요. 시와 노래라고 하는 거는 서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라고 하는 거는 되게 정제되고 운율이 있기 때문에 점점 텍스트가 추상화되어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 점점점 문학 안에서 소설이나 서사 이런 것들이 시로 닮아간다는 거는 점점 추상화되어 간다라는 것이 그거에 감흥이 됐다라면은 자기 그림에서도 이 양반이 점점 이런 서사적인 그림이 아니라 추상화적으로 간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생뚱맞게 간 게 아니라, 김한기는 처음에 모던보이로서 그림을 그릴 때도 굉장히 추상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잠깐 한국의 미에 대해서 개안을 하고, 그러고 나서 파리에 갔는데 그게 한 번 더 시정신이라는 맥락으로 추상화의 길을 다시 우회적으로 또 돌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뉘앙스가 뭐냐, 똑같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정신을 알고 이런 의식의 흐름을 짚어가면은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이 그림 처음에 있던 여기 작업실에 있었던 이 그림은 오히려 서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은 굉장히 명료하게 똑똑 떨어지는 그런 정제된 느낌이 더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전통적인 거를 그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리지만은 좀 더 정량화하고 좀 더 시적인 표현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로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김한기 선생님은 다시 서울로 와요. 서울로 오고 나서 원래 이제 그 홍대에서 재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성북동에서 살다가 두 번째 집에서 살다가 파리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가시냐면은 저기 홍대 근처에 서교동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살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뉴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이게 이제 파리 시절에 있는 작품이죠.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런 한국적인 소재가 시정신, 추상적으로 서정화되고 추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물들이 점점점 이렇게, 이건 영원의 노래라는 그런 작품인데, 리움에서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매화, 달, 사슴, 항아리, 이거 영지버섯 정도 되나? 이런 돌, 이런 애들이죠. 영원한 십장생에서 나왔을 것 같은, 우리나라 십장생에 나온 여러 가지 사물들을 굉장히 현대적이고 추상적이고 시적으로 간결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나가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산도 굉장히 관념적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파리 시절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김한기는 1963년부터 74년 사이에 이제 뉴욕에서 활동을 하죠. 김한기가 뉴욕으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은, 1963년도에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참여를 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같이 나갔었던 화가가 김창렬 선생님, 물방울 화가였던 김창렬 선생님은 김한기 선생님 한참 후배인데, 김창렬 선생님도 그때 같이 나갔었고, 한 5명인가 같이 나가요. 이렇게 국가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셔 100세 넘었던 아주 오래된 김병기 선생님이 평론가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4-5명, 5-6명이 가시는데, 그때 김한기가 이제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원래는 거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당시 세계 미술의 중심이 파리에서 미국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뉴욕에 들어가서 당시 엄청 유행했었던 마크 로스코, 약간 액션 페인팅 이런 애들 보려고 이제 뉴욕으로 가요. 이제 뉴욕으로 갔는데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그거를 가서 나는 이제 한국에 안 돌아가고 나 여기서 작업할래라고 이제 딱 주저앉아 버리면서, 당시 이제
뭐 이렇게 스케치북 몇 개,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전화하죠. 김양한 여사님한테. 나 뉴욕에서 나 그림 그릴 테니까 거기 세관 다 정리해가지고 따라 들어오라고.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진짜? 근데 부인을 잘 만든 건지.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김양한 여사님이 사실 더 동요하는 양반이어가지고 집안을 다 세관을 정리하고 해가지고 이제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김양한 여사님이랑 김한길 선생님이랑 조그만 스튜디오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는 김한기의 아주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인 점화를 보여드리는데, 63년부터 이 점화가 이게 지금 그 유명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인데요. 1970년 한국일보 그 미술대전에 얘를 출품을 해요. 뉴욕에서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63년부터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그림이 많이 변해요. 제가 그거를 도판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뭐 화면을 일단 화면이 엄청 커집니다. 왜 커지냐? 미국 화단에 있는 미국 추상 표현주의가 화면이 다 커요. 뭐 한 요만 뭐 이거 이만하고, 뭐 마크 로스코 작품 엄청 광대하잖아요. 그래서 캔버스가 커져. 그러니까 캔버스가 커지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물건,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요런 기물들이 점점 더 추상화되면서 구도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래서 보통 김한길 선생님의 작품 연구할 때 큰 화면이 있으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갈라서 여기에 이렇게 막 바람개비 같은 그림을 막 그려요. 그걸 이제 뭐 십자구도 그림이라고도 하고, 큰 화면이 있으면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조각을 내고 거기다가 막 색을 넣는데 그걸 이제 사방구도라고도 하는데, 그런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화로 딱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김한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점화를 찍을 때 점 하나 찍고 한국에 남겨놓은 나의 백자 항아리 하나 생각하고, 점 하나 찍고 한국에 남겨놓은 가족과 친구를 생각하면서 아라리 찍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김한기가 미국 추상 표현주의를 보고 정말 이 화면 안에 내러티브를 쫙 뺀 맥락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구구절절한 무슨 화엄경 쓰듯이 하나 쓰고 네모 그리고 하나 찍고 점점 찍으면서 구도적인 그림이었지, 뭔가 정말 막 서구 미국 미술의 액션 페인팅이나 마크 로스코의 그런 정말 순수한 조형성만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한국적인 하나하나의 소재가 결국엔 하나의 점이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김한길 선생님은 굉장히 삶이 짧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죠. 저기 병원에서. 병원 치료 약간 이상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유복하게 예술가로서 짧지만은 스펙타클하게 작업을 합니다. 이런 분, 굉장히 국제적인 분이셨죠. 근데 이제 눈물 빼는 두 분을 좀 만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실 여기 성북동에 사셨던 근원 김용준이라는 미술가이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화가를 제일 좋아해요? 김한기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근원 김용준 선생님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원 선생님은 월북을 하셨던 분이신데, 사실은 이제 1904년 2월 달에 대구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는 1967년도에 사망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근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동경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했어요. 1931년도에.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양반을 우리가 미술사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리고 문학 하시는 분들도, 국문학 하시는 분들도 근원 선생님을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 1931년도에 동경미술대학 서양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서양화가로서 활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1930년대에 동미전이라고 있는데, 동미전은 그 동경미술대학교 동창들만 하는 그런 동창 전시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백만회라고 해서 약간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했었던 그런 전위적인 미술단체에서 전람회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은 한국에 오고 서울에 오고 나서 자기가 서양학으로서의 그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동양화가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화를 그들부터 열심히 그리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요런 동양화, 요런 동양화, 요런 동양화를 해요. 이 매화는 개인 소장인데 제가 기억에 이거가 여기 성북동 인근에 사셨던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매화 되게 좋죠. 그리고 이거는 북한에서 활동할 때 승무라고 하는 작품인데 승무 뭐지? 여자 승려를 뭐라 그러죠? 비구니가 이게 그 승무를 추는 그림입니다. 도판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1930년에 김용준 선생님이 자기 자화상을 유화로 그린 거죠. 지금 보면은 아마 북한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아주 세련된 인상을 하고 있죠. 근데 삶은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죠. 그리고 근데 이분은 특징이 이런 활동들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동양화가로서도 활동하지만은 이분은 사실 우리나라 거의 초기 단계의 미술 비평을 하셨던 분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미술사 비평가가 출연하기에 초창기의 멤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분은 이제 그 민족 미술론에 정립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민족미술론의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 이제 뭐 미술사가나 박물관인으로서 고유섭 선생님도 얘기하고 하는데 근원 김용준 선생님도 다른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1930년대 때 미술 관련한 비평글을 쓰는데 주로 전통의 음미 아니면은 무상계급 회화론, 그 다음에 회화로 나타나는 황토색의 음미 이런 글을 씁니다. 굉장히 샤프하셨던 분이시고요. 글도 엄청 잘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1950년대에 월북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활동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활동을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미술 창작가로서의 활동, 그 다음에 미술 비평가로서의 미술 비평가이자 미술사가로서의 그 활동. 근데 이분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통미에 대한 그런 황토색 논쟁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끄신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런 향토미와 전통미가 곧 우리 미술의 성격임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이분이 당시 말하면은 약간 그런 셀럽?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렇게 가벼운 표현 셀럽? 뭐 이렇게 막 힙한 사람? 문화 쪽에 힙한 사람? 막 모든 사람들 이 양반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청 나이 드신 화가나 문학인들 중에 근원 김용준 선생님 한번 만났다는 사람들은 다 내가 만났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면은 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다 이제 돌아가셨어.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서세혁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서세혁 선생님은 본인의 멘탈리티에 거기는 근원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서세혁 선생님은 월전 장우성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계시긴 한데 근데 아주 살짝 만나셨던 것 같은데 너무 연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근원 그 성북동에 노시산방, 수양산방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 있는 노시산방에 있었던 근원 선생님이 워낙에 미가 훌륭하셨던 분이어가지고 꽃나무도 예쁘고 뭐 괴석도 있고 하는데 그 집에 있었던 괴석을 그 집이 없어질 때 그 괴석이 없어지는 걸 안타깝게 여겨서 서세혁 선생님이 그 괴석을 가져와서 서세혁 선생님 그 정원에 갖다 놨다. 그래서 손님들 오면은 이 괴석이 근원 선생님네 집에 있던 괴석이다.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엄청 모든 사람들의 흠모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술사가였기 때문에 조선미술사 대요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는 당시에 당시에 출간했었던 책이고, 그 다음에 근원 선생님 연구를 되게 많이 한 데가 열화당이에요. 그 열화당에서 근원 선생님 전집을 이 양반들 다 1980년대 말에 해금 됐었잖아요. 그래서 해금돼서 우르르 나왔을 때 이 근원 선생님 여러 글들이 미술 비평, 미술사 연구, 그 다음에 특히 수필집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열화당에서도 이렇게 근원 전지 묶이기도 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고 북한으로 넘어가셔서 67년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쓰셨던 글이 이제 북한 고고학의 초석을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화 이론적 정립이라는 글을 쓰셨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그 고구려 벽화 발굴에 엄청 많이 관여하셨어요. 그래서 고구려 벽화, 고구려 고분 벽화 연구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이분도 끝에 말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근원 선생님은 사실 근원 수필이 가장 유명해요. 이거는 이제 문학에서의, 근데 이제 수필은 원래 잡글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안 쳐주는 글인데, 근데 이 산문집, 말 그대로 산문집 수필이 아름답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 또 이제 이따 말하겠지만 그 문장지 사람들의 그런 주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필 문학의 백미라고 하면은 이 근원 수필입니다. 근원 수필은 지금 근원 선생님 글은 거진 다 발굴이 됐어요. 막 여기저기 수신 거 다 모아서 한 번 재판 낼 때마다 책이 점점 두꺼워지는데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게 뭐지? 그 80년대 말에 법무사에서 해금 풀리자마자 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초판본은 저기 굉장히 중요하게 몇 명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근원의 수필집은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그래서 수필가로서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분의 수필집을 읽어보면은 나의 더러운 정신이 맑아져요. 굉장히 글을 너무 잘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막 다 맑아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여기 저기 하는 얘기가 아주 처음에 학예사를 시작할 때 동기가 됐었던 글이기도 해요. 이분은 정말 가난하고 막 그 가난하고 막 힘든데 그 정신 하나로 정말 청아하고 맑게 사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감흥이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태준입니다. 상어 이태준. 저기 위에 수연산방 가보신 분 있으세요? 네, 여기 조금 그 선생님 가보셨을 것 같고, 여기 끝나고 수연산방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상어 이태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문학에서는 정지용, 이태준 뭐 이런 분들 거의 뭐 연구가 엄청나죠. 근데 그래서 조금 촌스럽게 상어학회 약간 이거를 표지를 가져왔는데 뭐 상어학회 가니까 뭐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져왔고, 상어 이태준은 똑같이 근원 김영중이랑 동갑이셔가지고요. 1904년도인데 이 양반은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약간 어린 시절에 아빠랑 블라디보스톡에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아버지랑 블라디보스톡에 갔다 올 정도면은 뭔 일이 노동자로 간 건지 뭘로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엄청 잘했대요. 그래서 철원에 있는 복명학교를 졸업하고 1921년도에 휘문고등학교에 유학을 와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 다니다가 1924년도에 당시 그 휘문고랑 그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그 휴교를 하는데 그때 주모자로 잡혀서 퇴학을 당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1927년도 3년 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도쿄에 있는 조치대학, 그러니까 지금 일본 상지대학이죠. 거기에 입학을 해요. 근데 또 1년 만에 퇴학을 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이분이 우리 국문학의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1933년도에 구인회라고 하는 동인을 꾸려서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구인회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내노라 하는 시인들이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뭐 구인회의 끝물에 추천을 받아서 데뷔한 사람이 청록집의 시인들이었을 정도로 하는데 이분이 구인의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1939년도에 문장지를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여러 활동을, 문학 활동으로서는 거의 뭐 정지용, 뭐 이태준, 구보, 박태원, 뭐 거의 그 당시에 가장 힙한 문학인들 중에 그 한 명이었기 때문에
뭐 1940,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이렇게 문장지 활동할 때만 하더라도 유미주의적인 거, 순수 문학, 유미주의적인 그런 맥락의 문학가였는데 1946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조선 문학가 동맹 부위원장으로 막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좌파적인 활동을 해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좌파적인 사람이 아닌 기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한에 가서 아주 이거는 그러니까 숙청을 당한 케이스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때 이거는 월북한 직후에 이태준의 사진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 월북하기 이전에 했었던 무서록, 돌다리 뭐 이런 그런 책을 펴요. 무서록은 순서가 없는 글이에요. 순서 없는 글은 뭡니까? 수필이에요. 잡문, 수필인데 이 무서록도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또 법무사에서 나왔는데 책장 사는 거지 왜. 그래서 저기 해금되고 나서 법무사에서 3,900원에 팔던, 근데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서록인데 이분의 수필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가면서 보시고요. 네. 근데 이분은 그래서 그 이태준에 관련한 일화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1925년도에 오목녀라고 하는 그 소설로 단편으로 문단에 데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잡지 개벽에 기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문학 잡지 문장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향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 문학 계열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지식인의 고뇌를 그린 작품이 많고 문장 자체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단편 소설의 완성도와 문장미의 세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국문학 쪽에서는 한국의 모파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글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 이런 되게 막 주류 문화권이었던 30년대에는 조선중앙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 양반이 딱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상의 천재성을 딱 알아보고 이상한테 시를 쓸 것을 권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조선중앙일보 사장이 여운형이었는데 여운형한테 부탁해서 이상의 시를 신문에 좀 실어줘라 라고 해서 씁니다. 근데 그때 그 실었던 시가 뭐냐면은 오감도예요. 오감도 씨 아시죠? 약간 좀 이상한 시잖아요. 약간 그 유럽의 다다이즘을 약간 그런 표상하게 하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복하진 않았지만 신미안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샤프한 지식인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절친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구보 박태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라는 그 글을 썼던 그 구보 박태원, 당시 그 구보 박태원 제가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지만은 이 구보 박태원 사진을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되는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요런 머리. 그 머리가 무슨 머리지? 이름이? 용어가 있었는데 이런 호섭이 같은 머리를 하는데, 그 머리가 당시 1930년대 때 어린 여자애들 머리였어요. 그 어린 여자애들이 되게 짧은 단발머리 있잖아요. 상고머리 같은 그 머리가, 용어가 일본어가 있던데 아마 말하면 딱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된 머리 하는데 그 머리 하고 다녀가지고 사람들한테 되게 이상하게 보이고 되게 독특한 약간 좀 이렇게 아티스트 같은 그런 소설가였고, 이 구보 박태원이 소설이라고 우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소설가 구보 박태원이 자기거든요. 자기가 뭐 광화문이나 청계천로를 걸으면서 그날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화해서 신문에 연재를 하는 그런 되게 독특한, 그래서 막 얘가 소설이냐 아니냐 엄청 불을 지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하고도 굉장히 가까웠고 월북도 같이 했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상어 이태준은 1946년도에 월북을 해요. 월북을 하는데, 월북하고 나서 그 뒤에 행적은 당시 46년도 7월에서 8월에 월북했다라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고, 46년도 10월에 갑자기 그 북한에서의 무슨 사절단에 섞여가지고 소련을 가요. 그래서 소련을 막 보고, 소련의 그 당시 선진적인 그런 문화를 보고, 뭐 소련 기행문 뭐 이런 것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때는 북한 쪽에 종군 기자 활동을 하면서
낙동강까지 종군 기자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김한기를 만났으면 서로 얼마나, 김한기는 당시 당시 자기 한 10살 밑에 후배들은 다 해군 종군화가라던 종군화가 하던 시절인데 양쪽이 만났으면 기가 막혔겠죠. 근데 만나지는 않았고 아무튼 그러다가 1957년도에 숙청을 당합니다. 숙청을 당한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전혀 좌파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한국에서 문장지와 구인의 활동을 했을 때 굉장히 유미주의적이고 전통을 회귀해서 상고주의에 충실했었던 순수 문학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 가서 남한에서 그 사상검열에서 뭐야 이거 굉장히 무슨 부르주아 같은 그런 이런 문학 나부랭이를 했었던 사람이네 라고 아마 비판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숙청을 당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사람이 다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짧게나마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도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수연산방은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왔다 갔다 여기 찻집하고 있는데, 수연산방 하시는 분이 그 상어 이태준의 먼 친척의 뭐 조카 하여튼 이런 분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걸 잘 모르겠고, 수연산방, 그리고 당시 수연산방에 살던 상어 이태준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태준과 그의 부인과 그 다음에 자식이 5명인데, 제가 이 월북한 예술가들의 그 글을 정리해서 쓰신 분이 있어요. 그 광운대학교에 김용복 선생님이라고 국문과 교수님이신데 여자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때 월북한 화가들의 책을 단행본으로 내셔서 여러 사람의 그런 행적들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절판이 돼가지고 제가 그 교수님한테 만나서 제가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누구 빌려줘가지고 없어져 버려가지고 다시 좀 여쭤보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절대 다시 낼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절판을 시킨 책이 있는데, 그때 이 이태준의 그거를 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숙청을 당했고요. 이 애들이,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못 보고 나와서 지금 가물한 기억으로만 얘기하는데, 이 이태준의 자식들이 북한에서도 엄청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막 러시아로 유학 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의 엘리트들이었는데, 아버지 숙청당하고 나서 다들 다 말로가 안 좋아요. 다 어디 무슨 수용소 가고 뭐 아우짓 한번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그냥 이 우리나라의 천재 한 명의 집안이 다 몰락한 예지고, 근원 김용준은 여기 이 집, 저기 그 토종 그 누룽지 백숙집 맞은편에 있는 이 집이 당시 이렇게 생겼던 데예요.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근원 선생님이 근원 선생님, 이거 좀 너무 희미해가지고 안 보이네. 근원 선생님이 이분인가 그렇고, 그 부인과 이제 근원 선생님 여기 있다. 강아지 만지고 있는 분이 근원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식솔들이 이게 이제 근원 선생님이 이 집에 늙은 감나무가 엄청 예쁘게 있어가지고 이 집 이름을 노시산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노시산방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노시산방에 사시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김한기가 1944년 5월 1일 날 김양한이랑 결혼을 해요. 그때 처음에 결혼을 할 때 김용준 선생님이 이 집을 김한기 선생님한테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정부로 이사를 가요. 왜? 돈이 없어서. 너무 살림이 쪼들리다 보니까 이 집을 엄청 사랑하고 예뻐했는데, 그 김양한 부부한테 이 집을 넘겨주고 조금 돈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나서 의정부로 놀러 가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 집에 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살면서 그 다음에 이 집 주인이 김한기와 김양한인데,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수와 김한기의 수자와 김양한 할 때 향자를 따서 수양산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수양산방인데, 이거 그림 뒤집어졌다.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예, 여기 한자가 뒤집어졌죠. 수양산방인데, 여기 이 그림을 누가 그려줬느냐? 근원 김용준 선생님이 그려준 거예요. 가끔 기록에 보면은 근원 선생님이 수양산방에 놀러 오시면은 이제 놀러 오시면 김한규 선생님이 지필목을 은근히 이렇게 쫙 밀어 넣으면서 선생님 뭐 그림 좀 그려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주는 게 두 개가 한기미술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수양산방이라는 수양산방 정경이라고 돼 있는데 그 집에 사는 꺽다리 김한기 선생님, 한 190이 가까웠어요. 김양한 여사님은 150이 조금 넘을랑 말랑.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비주얼이 여기 보면은 사진 보면은 김한기 선생님은 밑에 내려왔는데 김한기 선생님 위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비주얼이 되는 게 190 가까운 사람과 150 좀 넘는 사람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준 선생님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것처럼 거기에 있는 많은 수석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수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서세호 선생님이 이 집에 있던 수석이 이제 없어질 때 자기가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집은 노시산방이자 수양산방이었던 이 집은 나중에 김한기 선생님이 집을 파는 얘기를 해요. 수필집에. 그래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집을 팔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그 시골집에 있는 어머니하고 딸 셋을 데리고 올라왔는데 어머니가 한마디 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평생 섬에 살다가 서울에서 올라와서 산다길래 엄청 좋은 도시에 와서 사는 줄 알았더니 당시 여기가 되게 엄청 시골이었잖아요. 여기 서울에 와도 나는 왜 시골에 살아야 되나? 라고 해서 이제 약간 원서동으로 잠깐 이 집을 팔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노시산방은 어떤 이렇게 집장 이건 서세호 선생님의 그런 기록인데 집장사 하는 사람이 산 것 같고 그 집을 다 칸칸이 쪼개가지고 하숙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 집이 그렇게 아름답던 이 집이 다 망가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쪼개 팔고 하다가 지금 이제 이 상태가 됐는데 그때 서세호 선생님이 근원 선생님이 사시던 집인데 가끔가다 이제 나와서 산책을 하면은 막 그 집이 망가지는 거를 보고 막 예쁜 그 기괴한 돌 이런 거에 막 수건 널려져 있고 빨래 널려져 있고 막 이거를 보다가 결국에는 그 집 완전히 없어질 때 거기 있는 돌 하나를 집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근원 선생님이 그려준 겁니다. 근원 선생님이 김한기 선생님한테 그려준 건데 수와 소노인 가부좌상을 쳐주셨어요. 근데 김한기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1944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이 월북하기 전까지 44년도에서 50년대 사이에 그린 건데 이 김한기 선생님이 이후에 집을 여러 번 이사를 하잖아요. 파리로도 갔다가 뉴욕으로 가는데 뉴욕에 최종적으로 이사할 때 이 그림 다 말아서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만큼 존경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성북동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있는 이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용준의 그 책에 보면은 두 가지의 책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노시산방기라고 있는데 지금 책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네, 거기에 선생님 파란색 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파란색 페이지에 노시산방기라고 적혀져 있을 텐데 밑에 밑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제가 이렇게 연필로 군데군데 이렇게 쳐놨어요. 거기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아니 밑에서부터 아니면은 네. 지금 읽어주시는 거는 김용준의 그 근원수필 중에 노시산방기라고 하는 짧은 수필 글입니다. 그거를 띄엄띄엄 읽어드릴 거예요. 노시산방기. 지금 내가 거하는 집을 노시산방이라 한 것은 3, 4년 전에 이군이 지어준 이름이다. 이때 말하는 이군은 이태준입니다. 예. 마당 앞에 한 7, 80년은 묵은 성깊은 늙은 감나무 2, 3주가 서 있는데 늦은 봄이 되면 뾰쪽 잎이 돋고 여름이면 그렇다 못해 거의 시커멓게 온 집안에 그늘을 지어주고 하는 것이 이 집에 사는 주인 나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을 위로하여 주는지 지금에 와서는
네, 거기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집 엄청 사랑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잡으신 분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분 한번 그쪽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은 6장 후기라는 글인데, 이때 이제 김한기한테 집을, 이렇게 사랑하는 집을 김한기한테 넘겼어요. 그때 이제 쓰신 심정을 쓴 글입니다. 읽어주세요. 좋은 친구 수아에게 노시산방을 맡긴 나는 그에게 화초들을 잘 가꾸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의정부에 새로 마련한 삼간 부옥에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웠다. 한 채 있던 집마저 팔아먹고 이렇다는 직업도 없이 헐헐 날 것처럼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천석고왕이 되어서 자고 먹고 하다 보니 기껏해야 고인의 글이나 뒤적거리는 것이 나의 일과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중간에 건너뛰고 이렇게 표시한 곳을 읽으시면 되세요. 예. 서울로 올라온 뒤로 한 번은 노시산방의 새 주인 수화를 만났더니 수화 김한길입니다. 예. 그의 말이 노시산방을 4만 원에 팔라는 작자가 생기고 보니 나에게 대해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 수화는 가끔 나에게 돈도 쓰라고 집어주고 그가 사랑하는 좋은 골동품도 갖다주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옛날 시인 솜씨의 집을 산 사람을 연상하게 되고 옛날 세상에만 그러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각박한 세상에도 역시 그와 같은 사람은 있구나 하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오늘에도 가장 큰 보물을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함을 느낀다. 인생이란 세상에 태어날 때 터롤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터롤 하나 가지고 갈 수는 없다. 무력의 허망함인 이러하다. 많은 친구를 사귀어보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경영해 보았으나 의리나 우정이나 사교란 것이 어느 것 하나 이욕의 앞에서 배신을 당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이제 성북동에 사셨던 노시산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한규 선생님한테 팔았던 내용을 하고 그다음 김한규 선생님도 이 노시산방, 그러니까 수양산방에 대한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이제 1963년도에 그런 기고한 글이 있는데 삼반기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그 삼반기는 1963년도에 쓴 글인데, 아니 63년도에 발표를 했죠. 아니 1953년도에 쓴 글입니다. 현대공론이라고 하는 문예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분은 글이 훨씬 더 조금 이렇게 약간 조금 더 현대적이에요. 삼반기 읽어드릴게요. 집을 구하는 친구에게 나는 성북동으로 오기를 권한다. 그러면 대개는 성북동은 안 좋아하는 모양이다. 심한 친구는 성북동은 못 살 곳으로만 안다. 교통이 불편한 것을 첫 번째 흠으로 잡는다. 실은 성북동이 좋다는 것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북동 불편한 얘기를 막 써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헌데 불편한 성북동으로 왜 오라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차 머리 끝에까지 도보로 20분. 전차가 어디서 돌았는지 아시죠? 옛날에 저기 해화동 로터리 거기가 이렇게 서울에 지면 전차 다닐 때 해화동 로터리가 이제 마지막 거기였어요. 근데 로터리에서 여기까지 김한규 선생님 키가 190 가까이 됐으니까 20분 만에 걸어 오셨나 보죠. 그래서 전차 머리에까지 도보로 20분,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 성북동은 수돗물이 아니라 우물물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꽃이 피고 숲이 있고 단풍이 들고 새가 온다. 달도 산협의 달은 월광이 다르다. 라는 말로 이렇게 성북동이 운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어필을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김한규 선생님이 여기 보면은 사람이 좀 바뀌었다는 거를 좀 느껴질 거예요. 일본 유학 시절에 론도 같은 그림을 그리던 이 모던 보이가 성북동에 살고, 근데 성북동에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원 김용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림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왜? 한국미, 특히 백자 항아리, 달, 보름달, 매화 이런 거에 너무 그분을 통해서 한국미에 대해서 개안을 하다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거는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복장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시 기고한
몇 년도에 기고했는지 그 당시 전쟁 전에 기고한 글인데 김한기 하면은 백자 다랑아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백자 다랑아리가 얼마나 예쁜지 예찬을 한 글을 신문에 구구절절하게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사람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공통점 성북동에 살았구나 라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 공통점은 사실 이게 더 오늘 주제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장의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이 사진을 옛날에 이거 출처를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출처를 못 찾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진은 일단 평양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평양에서 찍었고 1930년대 말에 찍은 사진이에요. 30년대 말인지 40년대 초인지 하여튼 간에 근데 이 사진이 왜 중요하느냐, 김한기죠. 그 뒤에 이 사람 누구냐면은 길진섭이라고 아까 전에 그 일본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던 화가예요. 근데 이 길진섭은 고향이 평양이기도 하고 그냥 이북으로 가신 분이고, 근데 당시 대단한 그런 그 문화를 이끌었던 분이고, 이 양반은 정지용이에요. 향수를 쓴 정지용. 그 다음에 이 두 분도 이름 있는데 뭐 이거 출판사 사장인가가 한 명 있고, 이 두 사람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문학 쪽에서. 근데 제가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 사진 출처 잊어버렸어요. 김한기랑 길진섭은 화가이고요. 나머지 세 명은 굉장히 중요한 문학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30년대 말인지 40년대 초인지 평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평양 누구네 집이었을까요? 길진섭 화가의 집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사진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문장이라고 하는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물론 이제 김한기 선생님은 살짝 발을 살짝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사진입니다. 이제 문학이라는 잡지인데요. 이 문학이라는 잡지는 문장이라는 문예지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국문학에서 자기네들 중요한 이유 막 되게 많아요. 근데 미술 쪽에서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 뭐냐면은 이 문예지는 단순히 이 장정과 사파를 피상적인 그런 이게 꾸미기 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우리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아까 전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글도 아름답지만은 겉에 포장하는 글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전통적이어야 되는 거. 자기네 지향점이 전통미인 거니까, 순수문학이니까. 그래서 이 표지화를 근원 김용준하고 아까 전에 곱슬머리 그 길진섭이 이 문예지의 장정과 사파를 많이 그려놓고 그 장정과 사파의 미술가들을 막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 어레인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김한기는 거기에 아마 막내였을 텐데 거기에 권두화 같은 것도 조금씩 해놓고 합니다. 근데 이 문장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 10분 정도 드리자면은, 이 문장지는 1939년 30년대 말에, 그러니까 1930년대 때에 그런 그 문학과 예술의 판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1930년대 때에 순수 미술을 주창하는 미술과 문학인들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미술단체에서는 모기래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 동호회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구인회 멤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기래하고 구인회 멤버들이 1930년대 때 이런 순수 예술론을 주창하는 세력들이었는데, 모기래의 주요한 멤버들은 화가들이었죠. 김용준, 이종우, 이병규, 김응진, 송병돈, 황술조, 구본웅, 길진섭.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김용준하고 구본웅, 이상의 친구였던 구본웅하고 길진섭. 그리고 이게 이제 초기 세대들입니까? 그 다음에 문학에서의 구인에는 이태준, 이상, 그 다음에 김기림, 그 다음에 정지용, 박태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기래하고 구인회하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상호교류의 장인 누구냐? 이태준하고 김용준을 세트로 많이 해석하시기도 하고, 이상하고 구본웅을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이상은 김양한 여사님의 첫 번째 결혼했었던 하고, 이상이 41년도인가 39년도인가 일본에서 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여사님이 김한길 선생님이랑 결혼을 했죠. 근데 이 두 단체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당시로서는 젊은 예술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향하는 거는 기성 체제에 대한 반발, 그래서 순수 미술을 주창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표현주의적인 문예관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뭐 역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순수 미술이나 뭐 이런 순수 예술은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인간의 자체의 내밀한 본성에 충실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관적인 거를 표출하는 거에 되게 주력했어요,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구인의 끝물 후배가 이제 청록파,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뭐 이렇게 정지용 향수 같은 거 보면은 뭐 사상이나 이런 거가 안 보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나라 전통 농경사회의 시를 그 당시에 그렇게 쓴 그런 거죠. 그리고 잠시만요. 조선의 정조가 무엇이냐, 그거는 결국 전통의 미다라는 거를 주창을 해요. 이런 문학계통의 그런 사람들, 미술계통도 그런 사람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약간 같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매체가 뭐냐면은 바로 문장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지는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 있다가 1939년도 2월 달에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1939년도 2월에 창간된 월간지인데 중간에 이제 41년도 4월까지 통관해가지고 25번 출간을 하다가 폐간이 돼요. 물론 이때 발행인은 김연만이고 그 다음에 주필자는 이태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태준의 시각으로 모든 문학인들이 글을 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준의 시각이 어땠느냐? 약간 순수 예술주의자였던 거예요. 유미주의적인 예술가. 그러니까 그 계파의 사람들만 쫙 따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문장지는 물론 중간에 이제 폐간도 하고 휴간도 하고 했는데, 문장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41년도 정도에 이제 막 대동아 전쟁이 막 심하게 질 때 이제 한국 국문으로 잡지 발행하는 걸 이제 이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일제가. 그때 일본어랑 섞어서 병용하든지 하라고 할 때 아예 그냥 폐간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일본어를 반문해서 협조해라라는데 불응하고 폐간한 아주 대표적인 민족지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국문사에서는 그러니까 문장지를 통해서 소설을 65명 실어줬고, 시는 46명, 시조는 10명, 희곡 시나리오 8명, 수필은 183명. 수필이 굉장히 많죠. 그게 참 특징적인 겁니다. 평론에 59명의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저의 전공은 아니지만은 재밌는 얘기를 좀, 국문학 쪽에서의 좀 얘기를 저의 아주 얕은 지식으로 곱씹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장지 하면은 국문학 쪽에서는 내간체를 수용을 해서 얘를 창작화한 거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간체가 뭐냐라고 하는데, 내간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국문학의 초창기의 그런 문학인 중에 이병기라는 분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국문학 쪽에서는. 근데 이병기라는 이분이 문장지를 처음 출간해서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한중록이 누가 쓴 거죠? 해경궁 홍씨가 쓴 거죠. 한중록하고 그 다음에 인현왕후전을, 옛날 그게 국문으로 쓰여진 여자들이 집안에서 쓰는 그런 집안 문체잖아요. 한글로 쓴 내간책, 그거를 옛날 한글 고어인 한중록을 그거를 번역을 해서 풀어서 그거를 이렇게 계속 연재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이병기라고 하는 이 문학인이 그 행위를 하면서 한글로서 가장 아름다운 문체는 뭐냐? 그게 내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한 3가지 기준을, 뭐 가사체, 내간체, 무슨 뭐 그다음에 이제 번역하는 한문을 번역해서
한글로 쓴 옛날에도 있었을 텐데 번역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한국적이고 우리나라적인 한글은 뭐냐? 내간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글 소설도 있긴 하잖아요. 홍길동전이나. 근데 한글 소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내간체는 여자들이 썼는데 주로 어떤 여자들이 썼냐면은 구중궁궐의 가장 우아하신 왕비님, 궁녀, 그 다음에 사대부의 여인들이 썼던 글씨, 한글 글씨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우리나라의 한글로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글로서 문학한다라고 하는 그 표와 아래 우리나라 한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체를 내간체라고 해서 이 양반이 계속 신문에 그거를 번역을 내요. 그러니까 문학 쪽에서는 되게 막 선언적이고 모호한 글을 보다가 내간체는 여성스럽고 정서적이고 엄청 섬세하고 그리고 가장 고아한 상태에서 여성들이 하다 보니까 감정 표출이나 이런 게 어떻겠어요? 아, 짜증나. 이렇게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막 얼마나 한이, 저기 해경궁 홍씨에 얼마나 한이 맞춰가지고 남편 죽었지 뭐 난리가 났을 텐데 그거를 정제하고 정제해서 순화된 언어로 우아하게 쓰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가장 이렇게 가장 멋들어진 한글체이다. 그러니까 문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내간체를 소개를 이병기가 합니다. 그래서 한중록을 소개를 하다가 다 끝나면은 이 양반이 인현왕후전을 또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물들이는 거죠. 아, 우리나라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체는 내간체야. 그러니까 남자들도 갑자기 내간체에 막 관심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간체를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정지용이에요. 정지용이 이대 영문과 교수인가 그랬었는데 초창기에 그랬는데 그 양반을 저는 무식해서 단아나 향수라는 시밖에 모르는데 시에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1940년대 초반에 그 척박했던 시절 그때 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어쩌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막 수탈에 막 난리 막 우리나라가 난리 버거지도 아니었는데 그거를 너무나 아름답게 소화를 해가지고 막 이런 그 향수 같은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건너뛴 거죠. 그냥 정서 자체를 하나 정제를 해가지고 건너뛰고 그리고 이 정지용은 그런 맥락에서 또 자기도 이병기처럼 아주 전형적인 내간체를 보여주는 글을 하나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이제 그 연재를 해요. 그거는 이 사람은 뭐를 연재를 했느냐? 옛글, 그러니까 선조의 계비였었던 임목왕후의 정교, 임목왕후가 정교를 내린 글을 어디서 해가지고 그거를 번역을, 그러니까 옛날 한글 고어를 번역을 해서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옛글 새로운 정이라는 글에서 굉장히 고아한 이 한글의 아름다움, 막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누구한테로 갔느냐? 우리의 이태준까지 가요. 이태준은 문장체를 가지고 문장미라고 하는 그런, 이거 돌아갔네? 백미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태준이 뭐 마지막에 문장 강화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는데 한글로서 가장 아름답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썼겠어요? 내간체를 기준으로 썼어요. 그래서 국문학에서는 문장지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문의 가장 정아하고 고아한 최고의 그런 우아한 글인 내간체를 이병기가 발굴해서 연재를 하고 그거를 창작화해서 한 거는 정지용의 그런 시, 그 다음에 그거를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문장 강화라는 말로 이태준이 확실히 이제 박아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지용은 저기 북한 저기 미아리곡의 북으로 넘어갈 때 미아리곡 정지용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몰라요. 미아리곡에서 폭탄 맞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무사히 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정지용과 이태준 그다음에 몇몇 이런 구인의 소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북으로 갔으니 북한에서 이런 게 용납이 됐겠냐고요. 그래서 아주 안타깝게 숙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래서 북무 쪽에서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그럼 내간체는 뭐냐? 결국에는 여인네들의 수필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근원 김용준이 문장지에 이제 같이 인볼브 굉장히 심하게 돼 있는데
근원 김용준의 근원수필,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이태준의 무서로. 이게 되게 아름다운 수필 중에 대표 주자예요. 그러니까 참 생활은 빈곤하고 힘들어도 나의 마지막 정서는 우리 정말 최선은 아름답게 가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주장을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장정과 사파로 들어가는데, 문장지에 있어서의 문학인과 미술인의 관계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1944년 5월 1일 날 김한기하고 김양한이 결혼했다라고 하는데, 김양한 선생님의 그 수필집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5월 1일 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고이동 선생 주례로. 고이동 누군지 아시죠? 예. 그리고 정지용하고 길진섭의 사회로. 정지용하고 길진섭은 문장지를 이뤘던 주축 중에 하나였어요. 정지용은 이제 시로서, 길진섭하고 김용준은 문장지에 있는 그림은 다 이분들이 주관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저기 누룽지 백숙집 맞은편이, 죄송해요, 계속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성북동 274-1번지 근원 선생이 손수 지으신 노시산방을 물려받아서 보금자리를 꾸몄다. 옆에 있는 요거가 뭐냐면은요, 당시 초청장이에요. 결혼 초청장. 김한기, 그 다음에 김양한 여사님 원래 성이 본명이 변동님이잖아요. 김한기 군, 변동님 양 하고, 주례는 고이동이고, 그 다음에 사회는 길진섭하고 정지용이 본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그런 기록이죠. 그래서 근데 이 문장지 안에서의 그러면은 문학인들이 모여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느냐? 문장지는 결국 문학과 미술의 종합지적인 성격을 띄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에 있어서 편집을 담당했었던 이태준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참간호의 여목이 이제 편집 후기 같은 건데, 거기에서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이 이태준이. 김연만하고 자기하고 길진섭. 김연만은 발행자니까 당연히 말하고, 길진섭은 아까 그 곱슬머리 평양에서 저기 김한기랑 일본미술대학 나왔던 그 사람이 있는데, 화가인 길진섭과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김용준이 거의 이쪽 장정과 사파는 다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학과 미술의 하나의 물화일치로 보고, 글 자체를 내간체의 아름다움으로써 상고주의, 말 그대로 옛 전통의 아름다운 상고주의를 표방하는 문학이라면은 거기에 맞게 수준 있게 그림도, 표지도 거기에 따르는 수준 높은 그런 상고주의 그림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문장지에 가장 많은 표지화와 사파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의 근원 선생님이에요. 이 대부분을 근원 선생님이 그렸어요. 그 동양화로 회귀를 해서 여기 있는 요런 애들 약간 수묵화를 약간 좀 정제돼가지고 이렇게 그렸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들 썼냐면은 장정을 다만 잡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로 간주하지 않고 최후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로 간주했다라는 그런 후기 같은 거를 쓰기도 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말이죠. 그래서 창간호부터 마지막 폐간호까지 관여했던 화가들이 정성스럽게 장정과 사파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장정을 소위 문장파라는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주요한 역할이 길진섭과 김용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최고의 문학인과 미술인들이 집결해서 만드는 문장지에 누구든 한번 해보고 싶겠죠. 왜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김한기도 써요. 저기 그 문장지에 권두화는 이제 책 표지 딱 뒤에 가면은 이제 권두화를 자기 참 그 론도스럽게 그렸죠. 그리고 문장지 안에 사파 같은 것도 그려 넣기도 해요. 아마 그 관련된 사람과 인연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다 보니 당시에 많은 문학인들이 단행본을 많이 내요. 엄청 많이 냈죠. 근데 우리 이 상어 이태준인데
상어 이태준도 월북하기 전에 아까 전에 제가 그 지금 조그만 책 돌리고 있는데 최초의 무서록은 이렇게 있어요. 네, 이 무서록은 이게 최초본인데 표지를 누가 그려주냐면은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근원 김용준이 그려줍니다. 그래서 되게 예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돌다리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도 이제 근데 김용준이 쓴 책이고 여기에 장정을 누가 했느냐? 이때 당시는 장정과 사파를 누가 했는지 다 꼭 이름을 써줬어요. 왜냐하면 이름 있는 화가들이 했기 때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병루산인이라고 써 있어요. 근원수필에 근원 선생님의 호가 되게 많아요. 많은 호 중에 여기는 안 나와 있구나. 많은 호 중에 근원도 있고 그 다음에 검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병루산인도 근원 선생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943년도에 예쁘게 그림을 그려줬죠. 아주 전통의 유미주의적인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뭐 또 구인의 멤버이자 문장지에 또 많이 관여했었던 정지용. 이거는 지금 근원 선생님이 그린 장정과 사파예요. 근원 선생님이 또 정지용 시인한테도 많이 그려줬어요. 그래서 지용시선, 아주 대표적인 책인데 지용시선도 그려주고 청록파 시인의 처음에 그 데뷔했었던 이것도 이제 근원 선생님이 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당시 문학인들 엄청 많았잖아요. 이거는 염상섭의 이심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것도 근원 선생님이 1939년도에 그려졌고요. 그리고 본인의 수필집이었던 근원 수필의 표지도 본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한기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그래서 근원 선생님도 엄청 많이 자기 작품과 그 다음에 친구들의 문학지에 장정과 사파를 열심히 그려줬고요. 지금은 김한기 선생님 거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게 PT가 마지막인데 김한기 선생님의 장정과 사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옛날에 환기에서 했었던 전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뒷판까지 못했는데 뒤는 보지 마시고 여기 이게 표지와 여담 이쪽 페이지 보면은 김한기부터 시작해서 뭐 장욱진, 뭐 유영국 엄청 많은 사람들이 표지를 그렸는데 처음에 표지가 지금 표가 있는 전시장인데 다 김한기 선생님 겁니다. 근데 김한기 선생님이 표지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는 문장지 인사들과의 교류부터 이제 이었다라고 제가 뭐 부연하지 않아도 여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한기 선생님이 아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러 사람 그 장정과 사파를 전시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김한기 선생님이 제일 많아요. 근데 김한기 선생보다 더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돌아가신 백영수 선생님이라고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여기 이제 처음에 그 글을 쓰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이제 김한기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신사실파 6인 중에 마지막 막내셨는데 김한기, 유영국, 장욱진, 이중섭, 이규상, 그 다음에 본인 백영수. 근데 이 양반이 막내였는데 막내로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60년대까지 사람들이 전화가 없으니까 어디서 다 모였느냐? 문학인이고 미술인이고 다방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특히 명동 다방, 어디 다방 해가지고 다방에 다 모여 있으면은 그 출판사들이 와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일도 보고 뭐 사람도 만나다가 요번 다음 호에 누구는 표지를 누가 하고 뭐 하면은 이렇게 보다가 땜빵 이렇게 뻥크가 나면은 거기 있는 사람 집어가지고 막 시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문학하고 미술인들이 엄청 서로 교류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거가 이제 전문화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연결 지점이 없어진 거죠. 그런 흔적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요 PPT를 이렇게 만들려면 한 10페이지는 나오는데 급하게 그냥 몇 개만 가져왔는데. 근데 글씨는 누가 썼어요? 글씨요? 글씨도 그림 그린 사람이 썼죠. 근데 문장지는 좀 달라요. 문장지는 집자를 했어요. 문장지의 문장은 누구 글씨 같아요? 그냥 가장 유명한 글씨 쓴 사람 서예. 예? 누구요? 추사. 맞아요. 추사의 글씨를 직접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서예에서는 이 문장지 사람들이
추사 김정희라고 본 거죠. 여기 이제 이거를 화가들이 하면은 다 자기네가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현대문학 이거는 김학연 선생님이 안 했어요. 여기 보면은 카이네 후에 누가 썼죠? 여기 써 있잖아요. 황순원. 네. 역시 저도 한문을 잘 못해서 여기 선생님 연배이 좀 있으신 황순원의 카이네 후에에 되게 이렇게 도식화된 그런 것도 김한기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최정희 옛날 수필 소설 쓰던 여류사인데 최정희의 그날의 햇볕은 이 책도 김한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산월 있고요. 그 밑에 노천명의 별을 쳐다보며 그 시집도 딱 보면 김한기 선생님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화랑도라는 소설가 김동인의 화랑도. 그 다음에 문예라고 해서 전쟁 이후에 잠깐 나왔던 건데 거기도 이제 김한기 선생님의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라고 하는 문예지 내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나오는데 현대문학이 이제 1955년도에 창간호인데 현대문학은 지금 엄청 창간호의 김한기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파리에 갔었을 때 이제 글이 있어요. 내가 이 장정과 그 표지화 그려서 보내니 그 돈을 현대문학에서 이 딸아이들한테 한국에 남아있는 내가 이거 보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그림 원고료 받아서 생활에 써라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바로 우리나라 근현대 화가들과 문학인들의 장정과 사파에 관련한 그런 문화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의 5시 40분 넘었네요. 오늘의 주제였던 성북동 예술가들의 장정과 사파 그 중에 이제 3명에 관련한 얽히고 설킨 이야기 그리고 가 있었고요. 근원 선생님의 수필집은 열화당에서 이제 두껍게 이제 막 발굴해서 했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근원 선생님 수필에 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우아하신 근원 선생님은 여기 있나? 여기 있다. 근원 선생님은 6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살의 이유가 일단 잘 56년도에 그 북한에서 대숙청 있었을 때 이제 이태주는 그 북한에서 한 2차례 숙청이 있었대요. 50년대 중반,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까지 살아나셨는데 67년도에 돌아가시는데 비공식적인 그런 기록이나 약간 그 풍문에 의하면은 이제 그 김일성 우상화를 막 하던 찰나에 집집마다 이제 초상화를 이제 김일성 사진 이런 거를 갖다 놨는데 이제 이 눈 높으신 양반이 이렇게 어디 벼락에 이렇게 문지방에 이렇게 걸어놨겠죠 사진을. 근데 그걸 보고 왜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떼서 바닥에 놨던가 쓰레기통에 넣었던가 하여튼간에 무슨 신문에 난 김일성 사진을 뭐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그게 걸려가지고 고초를 겪다가 그냥 뭐 자살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똑같이 월북을 한 구보 박태원은 끝까지 잘 먹고 잘 사셨대요. 예. 근데 잘 먹고 잘 사셨는데 나중에 80년대 중반에 눈이 머셨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재기발랄한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라는 그런 재기발랄한 다 천재성의 글을 쓰셨던 분이 북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이제 자기 개성 표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살아남았냐면은 역사 소설을 그렇게 쓰셨대요. 민족주의, 이순신 뭐 이런 거,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막 쓰고 그래서 잘 하시다가 80년대 중반에 눈을 잃으셔가지고 시력을 잃으셔가지고 그때 글을 이제 월북하신 분들끼리 이제 또 재혼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와중에 이제 구술로서 소설글을 쓰셨대요. 그래서 환갑잔치 때 김일성 분으로부터 환갑상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그 모든 얘기는 저기 광운대학교에 있는 그 교수님 김영국 교수님의 책 절판된 거기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성북동 예술가들의 장정과 사파에 대한 그런 문화사적인 것들을 좀 오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넘게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없는 것으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이따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